박시백의 고려사, 이번 시간에는 견훤의 기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무너져가는 신라를 둘러싸고 견훤과 왕건이 드디어 직접적인 한판 승부를 펼치는데요. 견훤의 기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918년 바로 이제 궁예를 몰아내고 태조 왕건이 이제 소위 고려를 세우는 거죠. 일단 견훤은 사신을 보내서 이 왕건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요. 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는 신라를 정벌하는 그런 그 활동에 나서게 되는데, 일단 신생국으로서 뭔가 이렇게 좀 세 보이는 고려와의 대립은 일단 피하고 네. 좀 약한 고리를 할까요? 이 신라를 먼저 치겠다. 그래서 920년 이때가 신라 경명왕 4년이었는데 신라의 대야성을 공격하여, 우리 대야성은 지금의 합천지역으로 백제 의자왕 때 신라 김춘추의 사이였던 품성이 대야성을 지키다가 이게 결국 함락을 당했고, 네. 이 역사적인 과정에서 곳이에요. 신라와 백제가 아주 치열하게 대립을 했던 바로 그 현장이고, 그만큼 예전에도 중요했던 군사적 요충지는 지금도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대야성을 일단 공격해서 빼앗고, 잇따라 그 주변 성들을 공격해서 이 후백제의 기세가 아주 떨치게 되죠. 네. 그런데 이 신라군만 있는 곳에서는 연승을 하게 되는데, 왕건이 보낸 고려의 응원군이 있는 곳에서는 이게 쉽게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네. 이 당시 초기의 패권 과정을 보면 견훤은 상당히 공격적이고 왕건은 좀 방어적이에요. 그렇다기보다는 예. 신라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나는 그런 차이가 차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견훤 입장에서는 이제 동쪽으로 신라를 공략함으로 해서 이 고려의 세력의 확장을 막으려고 했고, 네. 고려는 가급적이면 신라를 끌어안음으로 해서 후백제의 이제 세가 퍼져나가는 것을 차단하려고 했겠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왕건이 보여주는 태도가 굉장히 주요합니다. 뭐냐면 그 이전에 궁예 같은 경우에는 신라를 거의 멸도라고 부르면서 그렇죠. 신라를 굉장히 적대시하잖아요. 네. 심지어 신라에서 귀부해오는 장수들까지도 다 다 목을 목을 쳐버리는. 네. 이거는 스스로 이제 신라를 적대시함으로 해서 신라를 이제 자기 세력화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반면에 왕건은 이 신라의 가치를 잘 이해를 했고, 그래서 철저하게 신라에 대해서 우호적인 이런 제스처를 계속 취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은 성들이 고려 쪽으로 기부에 들어오기도 하고, 네. 이것이 이제 고려의 또 다른 힘이 되어주죠. 반면에 견훤은 신라를 대함에 있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공격적이고, 힘으로 밀어붙여서 점령하는 이런 모양새를 취하게 되죠. 네. 925년에 신라의 고을부 지역의 장군 능문이라는 인물이 군사를 이끌고 왕건에 항복을 해요. 네. 고을부는 지금 어디냐면 영천이거든요. 영천은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하고 되게 가까운 곳이에요. 실목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왕건이 그 항복해 온 능문에게 딱 이렇게 말해요. 너는 그 수도인 경주하고 되게 가까운 곳을 지키는 장수인데 나한테 이렇게 항복해 오면 너희 왕 신라왕이 얼마나 그 불안하겠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병사 몇 명만 남겨놓고 너는 돌아가서 시기를 기다려라. 그러니까 진짜 항복을 왔는데 너무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감격해서 그 뜻을 잘 받들겠다고 하면서 왕건에게 완전히 그냥 빠져들었다 할까요? 이게 다 요즘으로 치면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왕건 저 사람 참 따뜻한 사람이다 라는 이런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형성하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신라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그때 보면 왕건이 뭐 고도의 전략이라고도 불릴 수 있죠. 정치력이 매우 빼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시기에 한 가지 또 이 고려사 혹은 삼국사기와 관련해서 주목할 부분은 견훤이 이제 백제를 건립한 게 900년인데 본격적으로 이제 왕건과의 쟁패를 다루는 이 920년 즈음까지는 별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예컨대
그 나주 전투와 관련해 가지고 왕건에게 깨졌다라든가 또는 중부 지역에서의 전투에서 또 깨졌다든가 이런 식의 주로 이제 왕건을 드러내기 위한 이런 기사에 잠깐 스칠 정도로 왕건의 주로 승리의 기록. 그렇죠. 네. 그 견훤의 이 기간 동안에서 어떤 활약상 같은 게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이거는 실제 이 기간 동안에 견훤이 뭐 세력을 크게 확장했다거나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봐서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의 국가답게 내실을 튼튼히 다지고 나라를 이제 정비해온 그런 과정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이 좀 완료될 시점이 바로 왕건이 이제 궁예를 내쫓고 고려를 건국한 이유다 보니까 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왕건과의 쟁패에 나서게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견훤과 왕건이 드디어 이 후삼국 개국, 후삼국 시대의 개막 이후로 최초로 역사적인 맞대결을 펼치는데요. 바로 그 유명한 조물성 전투입니다. 예, 지금 저 지도에도 이렇게 잠깐 나오는데 이 안동하고 이 상주 지역 사이에요. 네. 역시 여기도 이제 아주 그 군사적인 요충지. 당시에 이 신라와 이 후백제가 서로 이렇게 딱 맞설 수 있는 이런 요충지였고 특히 이 합천, 그 대야성 전투 말씀드렸는데 여기하고도 되게 가까운 곳이에요. 네. 그리고 이 920년 그 앞에서 소개했지만 이 견훤이 대야성을 쳐서 이제 어느 정도 빼앗았잖아요. 획득을 네. 했는데 이 과정에서 왕건은 계속 이제 신라의 어떤 장군들도 기부시키고 친신라 정책을 펼쳐나가니까 왕건의 영향력이 확대돼 나가는 거예요. 이 견훤이 보니까 이거 이 왕건 너무 자꾸 가만뒀다가는 너무 세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두 아들을 일단 보냅니다. 수미강과 경강금이라는 두 아들을 보내서 바로 이 조물성을 일단 공격하도록 하는데 이것이 924년에 벌어졌던 1차 조물성 전투. 그리고 여기에 맞서서 왕건은 애선과 왕충이 이끄는 고려군을 보내요. 그런데 이 성을 함락시키는 데는 일단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전투에서는 왕건하고 견훤이 직접 대결을 한 건 아니죠. 아니죠. 그렇죠? 그 아들을 보냈고 아들과 이쪽에 이제 장수를 보냈고. 네. 그래서 다시 1년 후인 925년에 조물성 공격에 나섰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2차 전투죠. 2차 전투 때 왕건도 직접 전투에 참여. 1차 전투를 보면 그러니까 신라에서는 이제 왕건에서는 이 장수들이 좀 짱짱한데 견훤 밑에는 보면 아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주로 아들들을 보내는데 아들들이 보내는 싸움들이 그렇게 혁혁한 전과가 별로 없어요. 예컨대 이제 이런 경우에 지휘관의 이름이 정확히 나타나서 그런 것이고 네. 그 백제의 주요한 전투들은 대부분 이제 견훤이 직접 나오죠. 진두 지휘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고 네. 이런 경우가 아무래도 이제 기세라든가 또 군대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서 좀 더 이제 크고 강력했기 때문에 보다 이제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경우들이 많지 않았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신명희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역사적인 명장면 2차 조물성 전투 드디어 이제 견훤이 직접 나서자 왕건도 직접 갑옷을 입고 나섰는데 이 견훤과 왕건의 최초의 맞대결 과연 누가 승자였나?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네, 무승부였다고 해야겠죠. 실제 이제 전투는 초반에는 이제 그 백제 쪽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띠게 됩니다만은 이 왕건 밑에 이후로도 자주 나오겠습니다만 유군필이라고 하는 진짜 최연한 명장이 있었고 이 유군필이 합사하면서부터는 이제 팽팽한 접전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견훤 쪽에서 먼저 이제 화친을 제안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왕건이 받아들이면서 그야말로 이 후삼국의 쟁패 기간에 처음으로 그 고려와 백제 사이에 이제 화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화친의 조건은 간단합니다. 서로 이제 인지를 교환하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인지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둘이 만나서 술도 한잔 했겠죠. 이 과정에서 이제 또 왕건의 어떤 그런 정치적 수완, 매력 이런 게 드러나는 게 견훤이 이제 왕건보다 나이가 한 10살 위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상보라고 부르겠다. 이 상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집으로 표현한다면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형님 혹은 네. 뭐 스승이라고 한다. 아니 무슨까지는 아니고 형님. 하여튼 좀 높여 부르겠다 이런 네. 정도가 아니었겠나 싶어요. 고려사를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어요. 견훤이 겁을 먹고 화친을 요청하여, 이런 문구가 있는데, 과연 견훤이 이 당시에 팽팽한 접전 끝에 겁을 먹고 화친을 요청했을까요? 그거는 뭐 고려사의 입장이겠죠. 네. 팽팽했기 때문에 화친이 이루어진 것이고 실제 이제 화친이 성립되면 서로가 이제 굉장히 싸움을 지속하기엔 좀 애매한 그렇죠. 예. 이런 상황일 때 화친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만약에 그 견훤이 겁을 먹은 것 같이 보였으면은 왕건이 화친을 받아줄 리가 없겠죠. 네. 서로 팽팽한 접전 끝에 네. 견훤이 화친을 요청하여 왕건도 이에 응했다. 그렇죠. 이런 이제 정도로 자기가 먼저 할 수도 있었는데 상대가 화친을 청해 오니까 맞지 참 못해. 바라던 바다 하면서 이제 냉큼 받은 게 아닐까. 이 화친이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오래 가기 힘들죠. 이게 왜 오래 가기 힘들냐 하면 네. 결과적으로 이 두 세력이 팽팽하게 되면 서로가 이길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이게 보면 우리 후삼국 시대라고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때는 후백제와 고려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신라는 사실 그렇죠. 운영무시라고. 오히려 삼국 시대 같으면 이게 오래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나라가 지나치게 강성하면 두 개국이 연합을 하는 뭐 이런 전술이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가 강성했을 때는 뭐 나제 동맹이 맺어지고 신라가 강성했을 때는 여제 동맹이 맺어지고, 이러니까 이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한 나라가 서로를 이길 수 있다 이런 방식이 돼버리면 이 뭔가 이 화친은 금방 깨질 수 있죠. 실제적으로도 6개월 만에 깨졌고, 이 상황에서 그렇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후백제에서 보낸 인질이 고려에서 죽게 됩니다. 아마 만일 상황이 반대였다면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해요. 왕건은 좀 참을 수도 있었어요. 이거 뭐 그냥 상황도 좀 고려했는데 견훤 약간 좀 이거 뭐 좀 다혈질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완전히 이제 분노를 해요. 이 병으로 죽었다고 이제 고려 쪽에서는 이야기했지만 이거 절대 못 믿겠다. 불같이 화를 내면서 바로 응징을 합니다. 고려의 인질들을 죽여버려요. 그러고는 이건 뭐 화친을 깨겠다라는 거죠. 완전히 이제 빌미를 삼은 거죠. 그러고는 군사를 일으켜 공주 쪽으로 진군을 하니까 왕건도 이듬해 군사를 이끌고 지금의 예천 지역 용주성을 쳐서 함락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죠. 왕건은 예천, 홍성, 문경 등을 연이어 빼앗았고, 견훤은 옹주성에 이어서 금품성, 고을부 이런 지역을 또 제압하면서 이제 바로 이 서라벌을 향해. 이 결과적으로 이때는 이 고려도 있고 후백제도 있지만 어느 정도 확실하게 정통성을 확보하려면 신라를 또 차지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서라벌을 향해 나아갑니다. 물론 이제 견훤이 주로 공격한 그 지역을 보면은 지금 경상북도 저 상주, 안동, 예천, 문경 이 즈음에 해당하는, 다시 말해서 견훤은 계속해서 이제 경상북도 일대를 공략을 하는 게 이 고려와 신라의 관계를 확실히 끊어놓고 신라를 자기 세력권 하에 최소한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고려를 편들지는 못하게끔 이게 눌러놔야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고려랑 이제 제대로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친을 깨자마자 곧바로 이제 공격에 나섭니다만 왕건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곧바로 나오면서 왕건은 오히려 또 바로 후백제 지역인 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충청도 북부 일대 쪽을 공격하면서 같이 역공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양자 간의 전면전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죠. 자, 화친이 깨지자 견훤은 기다렸다는 듯이 서라벌 점령에 나서게 되는데요. 과연 견훤의 서라벌 점령 성공할 수 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